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제3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당원들 가장 앞에서 두 어깨로 짊어지고 이 어려운 일을 끌고 가겠다고 나서 주신 분들이십니다. 아무래도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얼굴을 익힐 겸 잠깐 제가 이름 호명하면은 이렇게 인사 잠깐 그냥 고개 잠깐 일어나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까 제비 뽑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정유진 님이십니다. 역시 여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이유진 님이십니다.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안준혁 님입니다.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김수민 님입니다.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하승수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호칭은 전부 다 앞에 계신 분들은 후보로 호칭하고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당원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원들께서는 투표를 하실 때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시원찮으면 기권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제 오른쪽에 남자분 3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시고 여성 한 분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동정책위원장 2분까지 포함해서 남녀 4명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는 경선으로 지금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순서가 되게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3분씩 후보자 연설이 있을 거고요. 각 8분씩 본인이 주도하는 상호토론 내지는 자유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선정해 주신 질문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현장 질문이 있다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저 옆에 벽에 붙여주고 계신데요. 현장 질문이 있다면 현장 질문 중에서 후보자들께서 선택하셔서 3분간 답변하시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2분씩 마무리 발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시 20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조금씩 시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순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후보자 연설 순서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도록. 정유진 후보님, 이유진 후보님, 안준혁 후보님, 김수민 후보님, 하승수 후보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유진 여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님인데요. 3분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여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녹색당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후보로 있는 것도 재밌는 경험인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1년과 2012년에 제가 서울 녹색당 창당 준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운영위원회 분위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지역 대표들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운영위원회에 오는 당원들이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그 논의들이 됐어요. 지금의 분위기라면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녹색당 홍보하기 위해서 누드 시위를 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강에 페트병으로 만든 배를 띄워서 그걸로 녹색당을 알리자. 그리고 어떤 또 당원은 녹색과 관련된 키워드를 막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표도 하셨어요. 그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그때도 물론 그런 무질서함 속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녹색당원이 녹색당에 들어올 때 정말 많은 대안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조직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상력과 또 활동력, 그를 뒷받침하기에는 그 기초 지역의 조직이라든지 그 기초 단위 의제 모임이라든지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그 생동적인 힘을 우리 녹색당의 그 활동력으로 가져가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관악동작 녹색당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또 평화의제 모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당원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마음껏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당내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은 그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좀 이렇게 득표율이 높지 않아가지고 좌절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또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과 또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젊고 새로우니까. 네, 녹색당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했고 또 젊고 새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유진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동정책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공동운영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죠. 예. 녹색당에서 뭔가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가 정말 엉망입니다. 배제되고 힘든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쌀 관세야, 물, 규제 완화, 이 정치가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녹색당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녹색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참 좋은 녹색당을 위해서 뭔가 간절하게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운영위원장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물적 기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당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1만 당원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녹색당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시민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생협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 여성 농민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발품을 좀 팔고 또 신뢰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녹색당이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일들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당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원을 확보하고 당이 유명해지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건 누드 시위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초기에는 정말 꾸준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것들, 기본소득이라든지 탈핵과 에너지 전환, 농업과 먹을거리, 그리고 인권과 동물권까지 우리의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당 연설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당이 있을까? 예. 원래 정당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다른 당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연설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원과 당원들이 만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원 장터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농하신 농민들, 우리 농민 당원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1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을 좀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논평을 써봤지만 이 대변인이란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치학교를 열겠습니다. 녹색당이 처음 국회의원을 만든다면은 아마 비례 1번 여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당원들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여성 당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넘기셨죠? 네. 다음은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안준혁 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운영위원장 남성 후보로 나온 안준혁입니다. 저는 크고 작은 행사에, 녹색당 행사에 참여하며 녹색당에 대한 고민과 불만들을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당원분들과 비당원분들의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고민인과 동시에 녹색당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되어 귀 기울여 들었고, 이런 바탕 아래 가지게 될 문제의식을 당원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당 2년 6개월, 재창당 2년,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녹색당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녹색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전국 공동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전국당의 3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최선을 다해 재미있고 유쾌한 녹색당을 만들어 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녹색당의 16년 선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모임이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지면 자연히 당원이 늘어나고 당비 재정이 튼튼해지며 동시에 총선에 알맞는 지역과 후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당원들의 운영을 위한 실무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당원들의 참여 빈도나 관심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등 다각적이고 좋은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당은 풀뿌리 지역 모임과 전국당의 역량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당원과 당원을 이어주며 지역 모임과 지역 모임을 이어주는 등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 단위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은 모두 광역 단위의 도움 없이는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정책 활동을 광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 활동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어 효율적인 당원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당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를 위해서는 지역 모임의 자리뿐만 아니라 전국당의 역량 강화도 또한 중요한데요. 전국당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녹색당의 타이틀을 걸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종 장과 위원회 권한과 의무를 명문화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문화와 함께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군더더기 없고 날카로운 세련된 녹색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녹색당이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수민 남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동운영위원장 남성부문 김수민 후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친절한 선거는 아마 변별력이 있는 선거일 텐데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후보자 5분이 전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후보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건데 저희는 남성 부문, 여성 부문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여성 이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름이라서 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성 후보분들은 이제 이름이 유진인 분들 두 분만 여성 후보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당연히 의심 안 그 여성으로 안 보시겠지만 못 보신 주변 당원분들에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토론회를 한다니까 주변의 당원들이 홈그라운드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저는 경북 구미 출신이고요. 다릅니다. 구미하고 대구는 다른 지역이고, 저도 대구 당원들 분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참 청도 삼평리의 결합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당의 사정에 비해서 좀 열악한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대표로 싸워주신 데에 대해서 되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계시는 경북 당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일성으로 내지른 말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당원분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그게 녹색당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다른 나라 녹색당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빨리 성공한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치열한 도전 정신,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천천히 오래 가든 아니면 갑자기 성공을 하든 그 무엇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 이전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이후에 이미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유력한 정치 행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토론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전국당을 강화해서 먼저 당의 인지도와 기동성 있는 정치적 플레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끝없는 창당으로 지금 현재 조직 형태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실시간 체크에 가까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하승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온 하승수입니다. 지금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할 이유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밀양 송전탑 현장에 아주 참혹한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녹색당이라는 거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일종의 권력 의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권력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별로 안 쓰는 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에게는 일종의 권력 의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는 작은 정당이지만 앞으로 정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권력 의지를 우리 녹색당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다. 특히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 그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새롭게 우리를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변화라는 건 너무나 늦어질 수 있고 사실 시차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세상은 빨리 나빠지는데 우리는 천천히 갈 수는 없다라는 것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녹색당이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저는 치열한 토론들이 좀 벌어져야 되고, 특히나 저는 정치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수 정당은 기획하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 엄청난 기득권 정당의 벽을 뚫을 수가 없고, 그 기획이 과연 무엇이냐, 녹색당이 이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왜 기본소득을 제가 첫 번째로 내세웠느냐,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우리가 송전탑 투쟁의 현장, 또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탈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농업, 먹거리, 소수자 인권, 동물권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정말 녹색당이 좀 더 분명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시민 대중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 곳이 없어 합니다. 유권자들이 정말 어느 정당을 믿고 어느 정치 세력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녹색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일종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저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토론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과감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당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와 지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벽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뿌듯한데요. 네. 이번 순서는 상호토론인데, 상호토론이라고 하지만 꼭 상호토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 후보님들이 8분씩 주도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순서는 제 오른쪽에 앉으신 순서대로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김수민, 하승수, 안준혁, 이유진, 정유진 후보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여기까지 하고 5분을 쉴 생각입니다. 이게 총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거기까지 받고 저기 벽에 붙이는 질문이요. 거기까지 받고 수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김수민 후보님부터. 이게 제가 박수 잡고 치라 그러는 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십시오. 김수민 후보님부터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토론에서 일단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녹색당 창당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하승수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방금 전이죠. 잠시 언급하셨던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 기본소득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얼마간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 얘기를 하고요. 뭐 각종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현재와 같이 어떤 고용을 가지고 사람의 살림살이를 담보할 수 없는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체제에서는 필요한 기획 혹은 상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기본소득론자들의 논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의 최고의 형태, 뭐 단순히 의료 무상교육이 아니라 뭐 한 달에 5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건 보편적 복지의 최고 형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이라고 보는 시선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 단계에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층별로 할 것인지, 계층별로 한다면 어떤 계층부터 할 것인지, 또 소액부터 조금씩 모두에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서 큰 효과를 바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조금 큰 금액을 했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그 사회적 효과에 인해서 오히려 지원 금액 수를 줄일 것인지, 또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마련될 것인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쟁점들이 있고, 또 기본소득을 우리보다 많이 앞서서 논의했던 영국보다는 어디죠? 일본? 예,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는 또 우파 신자유주의 쪽에서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상이몽의 정책입니다. 이거를 과연 총선 때까지 2년 뒤까지 정리를 해서 총선 공약으로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그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은 사실은 좌쪽에서도 접근하고 우쪽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주제고, 또 생태적인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성장주의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가 녹색당이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녹색당의 당론이 무엇인가를 바깥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을 때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답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오늘도 제가 천안에서 우리 당원 몇 분을 뵙고 왔습니다. 천안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중에 한 당원은 자기 최근에 요즘 아주 많은 관심사가 기본소득이다. 당원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녹색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아직 없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농민에게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걸 농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정치적으로 폭발력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농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되지만 저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김수민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 난점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쟁점과 난점이 있는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재원 문제부터 해가지고 얼마를 줄 것이냐. 그렇지만 다행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가 된 지 이제 뭐 한 10년, 10여 년 되면서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정리가 됐고, 단지 이제 우리는 그걸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 나가는 문제들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준까지 이미 한국 사회 논의가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태적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 액수는 많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경제 성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런데 상당히 소수가 아주 특권적인 초과 이익들을 가져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택할 수 있느냐. 저는 생태적 입장과 또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재산이라고 하는 토지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들이 있는데, 그 공유재에서 나오는 이득들을 개인들이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우리가 충분히 정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안준혁 당원님께 방금 하신 하승수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다 아닌 편이다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8분은 제가 쓰는 시간이라서요. 네. 네, 저는 지난 2년간 녹색당 여러 아쉬움들은 사실 의제는 매력적인데 덜 밀어붙여서 그렇다거나, 매력적인 의제를 찾지 못했다거나 의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물음과 논쟁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어서 합의와 관철을 이끌어내는 토론 시스템 등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래서 의제들을 더 가져온다고 담아낸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쟁점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현격한 그 차이들을 어떻게 기본소득론자들 간의 차이를 과연 2년 안에 좁힐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총선에서 근데 기본소득에 관련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어떤 변용되거나 차용된 것일지라도 해도 그것을 오히려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던졌을 때 대중적 시선으로는 허경영하고 비슷하지 않냐, 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이건 기본소득에 엄밀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에서 아이디어를 빌어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연극 볼 돈이 없어서 연극을 못 보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민들에게 연극 볼 수 있는 관람료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문화 포인트 지급 제도라든지 전 국민에게 뭐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해도 한 10조 원 정도 재원 정도는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전 국민에게 하기 전에 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배후 토양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뭐 현금 지급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으로 나타나든 충분히 이런 실험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단초부터 그런 정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중간에 땡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맞히신 겁니다. 네, 지금 저기 타이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주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예, 박수 한번. 네, 진짜는. 예.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두 번째는 우리 하승수 후보님의 상호 토론 내지는 자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좀 제 시간 8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남 홍성에 지금 이제 기촌한 상태인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제가 풀막교 전공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저는 기본소득 같은 게 도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느냐,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한 게 만약에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농촌에 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제안을 한다면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끌려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농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과연 앞으로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이런 우리가 아주 이 고민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농촌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하는 청년들 만나면 만약에 문화예술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도 같은데 다큐 찍는 분들 만나보면 그분들 다 알바해가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서 다큐 찍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만약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매월 지급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금 김수민 후보님 포함해서 저는 다른 여성 후보님들에게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총선까지 우리가 이거를 정책화해서 저는 예를 들면 5대 정책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좀 뭐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 말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저의 이런 약간 주장입니다. 기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선에 대비한 하나의 중요한 기획으로서 5대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재원은 저는 뭐 세금으로 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닦는데도 1년에 5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돈들 뭐 저는 많이 우리가 재원은 찾아보면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급하는 액수 같은 경우도 뭐 저는 70만 원, 50만 원이 안 되면 30만 원씩만 지급해줘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재원은 뭐 토지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는 뭐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들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2016년 총선까지 이걸 한번 우리가 정책화해보자. 아직까지 정책화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아니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본인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토론을 위해 가지고. 네, 너무 어려우시면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예, 토론을 위해서 좀 토론이 재밌으려면 좀 입장이 명확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정유진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예. 네, 정유진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인권의 차원에서 이거는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왜 저는 이것은 기본소득은 국가한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국가에게 요구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글을 쓴다거나 뭔가 이제 어떤 담론을 생산한다거나 뭐 활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들에서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활동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운동의 일환으로서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의 한계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뺏고 뺏기는 그러다 보니까 뺏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와중에 힘겨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전환 연구소 만들어서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포럼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와 처음에는 장애인 을 위해서 필요했고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필요했고 여성 노동 돌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했고 농민을 위해서 필요했고 노인을 위해서 필요했고 또 예술가들을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영역별로 가다가 그럼 방금 얘기한 거에 안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개 영역별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싸나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너무 격해요. 힘드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기본적인 숙식을 위한 소득이 제공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롭고 정말 필요한 일, 세월호 같은 일, 그리고 삼평리 같은 일, 밀양 같은 일, 이런 일들을 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녹색당의 아주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청년 녹색당의 당원이고 20대 청년으로서 결혼과 집, 연애를 포기하는 3포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청년들과 같이 기본소득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20대 청년으로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지금 이 5분들은 전국 공동운용위원장 후보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녹색당의 2016년 총선의 5대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당내 시스템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소득의 의미를 이제 고용에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가 녹색 전환이라든가 산업이 전환됐을 때 이것을 일일이 고용 승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살림살이를 이렇게 부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파시즘적인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의 일베나 어버이 연합과 차원이 다른 민중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만에 하나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다면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수를 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제가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 무수한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정적이지만 어떤 고정적인 기본소득 혹은 저에게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일시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서 사회를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총선 공약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고, 대신에 문화 포인트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좀 차용해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준혁 남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님 순서입니다. 역시 박수로 말씀 청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을 녹색당의 전반적인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잡았습니다. 녹색당의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 모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에 맞춰 광역시도당과 전국당의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녹색당이 당면하고 있는 16년 총선을 위한 자잘한 문제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2년간의 녹색당의 여러 아쉬움들은 사실 의제는 매력적인데 덜 밀어붙이지 못했다거나 매력적인 의제를 찾지 못했다거나 또는 의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의 물음과 논쟁을 효율적으로 합의하고 관철을 이끌어내는 토론 시스템,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녹색당의 이름이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당원들을 묶어주고 녹색당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리고 더 가져와서 담아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떤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수민 후보부터 하승수 후보의 답변을 바랍니다. 딱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질문 의도를 헤아리자면, 저는 의제를 추가로 더 발굴하는 것보다는 그 의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 양적으로도 저는 전혀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만 봐도 그 정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국 정당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정책이었던 것이고, 다만 우리의 정치 행위라든가 그 정책들을
배치하고 전략적으로 행사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지 그 정책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에 있다고 보진 않고요. 좀 철저하게 우리 갖고 있는 재정 상황 그리고 각 지역별 정치 지형 이런 것들을 많이 꿰뚫어 보는 그래서 의제를 새로 발굴해서 이걸로 대중을 되게 만족시키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데 준비를 하는 것이 굳이 말씀드리면 그쪽이 더 남은 기간 동안 총선까지 준비할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어떤 지역 모임이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전국당, 광역녹색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녹색당의 총선 전략이 좀 뚜렷하게 좀 조기에 일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조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선거를 떼놓고 정당 조직의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우리 나름대로의 기획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 기획의 핵심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느냐. 제가 아까 기본소득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으로만 소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에너지 전환, 탈핵 에너지 전환, 송전탑 문제 또 저는 지금 세월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생명이라는 이 어떤 외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종의 전국 순례 같은 것도 저는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이나 송전탑 같이 급한 문제를 가지고는 서울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거리 정치를 할 수 있는 농성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공간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어떤 기획을 해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러면 녹색당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생태적이면서도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정치기획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생명 원전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기획들이 있어야만 저는 지역 녹색당이나 전국당이든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일정별로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선이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미 우리가 그런 일정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선거 때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미리 다 해놔야 됩니다. 정당은 미리 알려놔야 됩니다. 정당인 지도는 미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획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기획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녹색당의 어떤 조직의 좀 일종의 혁신, 지역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라든지 소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획에 맞춰서 그게 가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준혁 후보님. 네, 다음은 이유진 여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님 말씀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책위원장을 하다가 운영위원장을 딱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당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예, 한 달 당비가 3,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로지 당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60%는 지역에 내려다 보내고요. 30%는 사무국에서 쓰고 10%는 정책, 의제, 청년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정책위원장 할 때는 왜 이렇게 정책 돈을 조금 주냐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니 얼마나 이 빠듯한 살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국 이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6,000명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비가 3,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인당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고 이동하려고 하면 다 또 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지난 길은 없었지만 이제 공동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이 월에 50만 원씩 또 받기로 했습니다. 당선되면 받게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또 한편으로 운영에 그만큼의 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당
당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부터 요구가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탈핵 특위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요. 지역 활동하려고 하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다. 지역 배분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정책위원들도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한 이 요구와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장 분들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 재정 문제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1분씩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에게 듣고 싶습니다. 예. 각자 당원들이 10,000원씩 올려서 내자 이런 식으로 할 만큼 당원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깊은 이제 문제로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당원들한테 우리가 뭐 빚을 받는 채무자처럼 채권자처럼 이렇게 쪼아댈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엔 근데 사실 어떤 지역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그 관악동자에서 길고양이 보호 사업을 하는데 길고양이한테 그 10만 원씩 써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길고양이가 중요한 당이라고 이렇게 돈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역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돈이 요청이 될 때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그 돈이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경직이 돼서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해요.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만 하면 우리 깎자 이래요. 근데 이렇게 좀 절약하는 그런 습관이 배다 보면 오히려 당을 확장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그런 건 잘 뭔가 이렇게 사업가가 아니고 회계적인 건 잘 못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좀 순서가 지역의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돈에 대한 그 재정을 그때부터 좀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 재정을 늘리려면 기본 결과적으로 당원을 확보하거나 당비 증가 캠페인 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잡으려고 하면 점점 더 달아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당원을 늘리고 또 당원을 늘리다 보면 당비도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과 지금 한 달 재정이 지역과 전국이 7대3으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데 이게 8대2나 또는 좀 더 유동적인 방법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도 당원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당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녹색당 당원이 6,000명이라는 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당의 기반 자체가 아직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당이 얻는 득표율하고 당원 수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사실은 당을 알리는 것이 당을 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녹색당의 총선 준비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은 우리가 당원을 10,000명 정도 수준까지는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투어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처음에 녹색당 창당하면서 당원 모집할 때 전국을 다 돌면서 우리가 그때는 탈핵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당원 모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왜 녹색당을 만들어야 되고 왜 녹색당은 당원이 되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만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1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원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첫 단계 총선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기획을 가지고 돈보다 생명 또는 뭐 그중에서는 기본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녹색당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제들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부흥을 하는 자리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당원을 모아야만 저는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실질적인 총선 준비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고민이 돈이죠. 항상 제가 길거리에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짓궂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사람부터 보내라. 그러니까 인력부터 바쳐라 이런 의미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는 거죠. 예, 참 돈이 문제이긴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정당법상 당이 뭐 장사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 계획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 정도로 좀 재정들이 아직까지는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2월금들이 남던데 이런 것들 분석하고 뭐 이렇게 지방 재정 그리고 전국 재정 이렇게 아까 유연하게 좀 두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당원이 늘어야 되는 건 맞고요. 해외 정당의 사례가 있는데 각 소득별로 적정 당비가 있습니다. 그게 의무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저는 당원들을 늘리는 거는 지역 당원들의 노력보다는 좀 응집력 있는 중앙 혹은 전국당 차원에서의 좀 정치적 플레이들이 결국에 당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국당의 정치적 행위 역할과 지역당의 어떤 특성을 살린 사업의 약간 분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좀 다시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소망에 맞지 않는 것은 2016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 혹은 2% 이상을 달성을 하면 국고 보조가 나옵니다. 네, 땡기지 않나요? 국고 보조를 받으면 재정이 확실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유진 후보님. 네, 정유진 후보님 8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됐습니다. 자,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다시 정유진 후보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녹색당에는 의제 모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의제를 가지고 모여서 거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당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제 모임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들 보면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는 거의 그 아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도 사실 거의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평화의제 모임을 그 작년 5월부터 했는데요. 2명이서 하다가 이제 3명이 됐습니다. 2명이서 했던 것도 서로 먼저 그만하자 하고 말을 못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어져 왔던 건데 그만큼 녹색당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제 모임이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저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의제 모임 대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의제 모임이라는 것이 정책위원회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정책위원회가 사실 좀 의제 모임을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좀 방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한 게 좀 많이 하여튼 그런 좀 서로 관계가 그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이제 이유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이유진 후보님이 지난 기간 동안에 정책위원장이셨고 그 기간 동안에 의제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정책위원장으로서 의제 모임과 정책위원회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의제 모임이 또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유진 후보님이 그 의제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정책위원장으로서 제가 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책 콘서트라는 거를 열어서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래도 그 지방선거의 이 공약들을 만들어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정책위원회라는 것들을 해봤을 때 의제 모임도 힘들었지만 정책위원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물론 녹색당에 아주 뛰어나신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녹색 당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활동가 분들이세요. 활동가 분들이 저희가 580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멋진 역량인데 이 역량들이 다
당에서 발의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정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어서 역할을 만들 것인가, 그 숙제를 하기도 이번에는 좀 저는 벅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숙제를 아마 다음 정책위원장님들께 넘기게 될 텐데, 정책위원들의 각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녹색당의 정책을 만들고 또 심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숙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핵 특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권 특위도 있고, 그리고 농업 먹거리 특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특위들하고도 정책위원회가 연결이 돼야 되고, 의제 모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의제 모임 승인 받아서 저희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데가 지금 탈핵 에너지 관련한 특위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제 모임이 잘 되고, 그 의제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녹색당의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의제들을 저나 아니면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직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의제 모임만이 아니라 녹색당의 지역 모임, 그리고 의제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서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촉진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포스트가 되는 당원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도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활동의 사례들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비단 의제 모임만 아니라 지역 조직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녹색당의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잘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다음 한 2년 동안에 또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굳이 이제 질문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짜낸 건데, 녹색당 내에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에는 동물권과 그 환경보호, 그런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채식이 당내에 그 권고 사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다른 지역당 회식하는 거 보면 고기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래서 또 채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녹색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녹색당에서 그 채식이라는 것을 과연 당론으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채식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 실천과 개인적 기호일 뿐인지, 여기에 대한 그 이유진 후보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채식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논의를 하는. 지금 예를 들면은 당에서 채식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주 민감한 개고기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당론으로도 정했던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도 당원이지만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 한 이슈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원들이 갈등하거나 아니면은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즉각적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장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열 것인지, 아니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열 것인지, 다만 이런 시스템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안건을 붙여서 논의가 필요하다, 당론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지금 제가 여기 채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녹색당 회식에서는 육식 금지,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논의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당의 안정과 좀 민주주의를 위한 가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